여기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첫 번 인사를 해야 될까? 살롬 알라이쿰. 저는 대전의 작은 교회 한 7, 8명 모이는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 풀이를 그냥 돌려 읽으면서 프린트물로 돌려 읽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대신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려고 하니 굉장히 떨리고 무섭습니다. 사실은 금요일 날 강남 지역자활센터에서 기초법 강의를 할 때 이만큼 되는 분들을 대하긴 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라고 하니 무지하게 떨립니다. 저는 주로 목회보다는 아까 사회적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협동조합 민생 네트워크 새벽이라는 곳에서 상담 활동가가 제 직업과 같습니다. 저희 새벽을 구구이 설명하기 전에 제가 상담한 상담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4, 5년 전인가요? 한 40대 중반이 넘은 분이 저희 새벽 상담센터를 찾아왔습니다. 경기도 지역 작은 중소도시에서 살았던 분인데 그냥 이름은 철수 씨라고 그냥 가명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철수 씨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친엄마가 나이가 좀 드신 분하고 재혼을 하시면서 의붓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의붓 아버지 밑에는 또 다른 형제들도 여럿이 있었는데 별로 사이도 좋지 않고 또 의붓 아버지하고도 이렇게 정이 붙지를 않았더랍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생모께서 일찍 돌아가셨대요. 철수 씨가 중학교 1학년 무렵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생모가 돌아가시고 나니 호롤단신 고아나 마찬가지가 되었겠죠. 그래서 생각한 게 가출입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생계를 꾸릴 방법이 없으니까 짜장면집에서 배달도 하고 이런저런 생활을 하다가 어깨너머로 자동차 정비하는 기술을 배웠답니다. 조금 기술을 배우고 나니까 방랑벽이 도져서 전국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자동차 카센터에서 한 달도 일하고 두 달도 일하고 또 서너 달 놀고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부산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부산에서는 정식적으로 이제 자동차 정비 공장에 취업을 했답니다. 그곳에서 자동차 도색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몇 년 일을 하고 돈벌이도 하다 보니 또 이제 미래를 약속한 아가씨도 이렇게 사귀게 됐고 그래서 장가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평생 공장에서 일용 노동으로 일해서 언제 잘 살아보겠는가. 그래서 내 사업을 해야지. 그리고 공장을 퇴직하고 퇴직금 톡톡 털고 또 여자친구의 돈도 좀 보태고 빚도 좀 얻고 해서 차린 것이 자동차 도색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되었대요. 또 열심히 일을 했고 난생 처음 하는 자기 사업이니까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나쁜 일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무슨 일이 닥쳤느냐 하면 IMF가 들이닥친 거예요. IMF는 우리 서민 경제에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큰 대기업이 좀 잘못했다고 하고 또 은행들이 뭔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모든 고통은 온팍 서민들이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수 씨의 사업도 어렵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면서 여자친구 돈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고 또 사업을 정리하면서 실망감도 크고 굉장히 절망감에 쌓여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때 늘 벌어지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고무신을 거꾸로 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성들에게는. 어찌됐든 미래를 약속한 이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아무런 삶의 희망도 없고 또다시 방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톤차 하나를 끌고 전국을 방랑하면서 일용노동도 하고 3일 일하고 일주일 쉬고
아니면 반노숙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전국을 떠돌다가 우연히 대전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에 살면서는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픈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일용 노동을 나가도 힘껏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일을 하러 나가다가 쓰러져 버렸죠. 119 차가 와서 이 친구를 실어서 충남대학병원으로 싣고 갔습니다. 충남대학병원에서 이리저리 검사를 해보니 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고 또 수술도 했고 그렇게 병원 생활을 한 서너 달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비를 빚을 지게 되었죠. 병원비를 빚을 지게 되니까 신용카드를 긁어서 병원비를 대납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병원비가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까짓거 내가 몸만 건강하면 건축노동이라도 열심히 하면 3일 일할 거 일주일 일하고 그 1,000만 원 정도에 갚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점점 깊어지고 낫지 않고 계속 통원 치료를 받아야 되고 몸이 아프다 보니 일용노동도 못하게 되고 그러는 사이 빚이 점점 늘었습니다. 카드 빚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자가 2, 3년 지나다 보니 이미 2,000만 원이 훌떡 넘어버렸어요. 독촉은 불같이 독촉이 들이닥치지요. 그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게 있죠. 죽자.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높은 아파트에서 떼어내리다 보니 떼어내리려고 생각하니 좀 아플 것 같고 뭐 물에 빠지려니 숨도 막힐 것 같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약을 먹는 거겠구나.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약을 먹는 거겠구나.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약국을 다니면서 수면제를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제가 충분히 모아졌고요. 그리고 대전시의 교회에 한적한 곳에 일을 결행할 그럴 장소까지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6월 초순쯤으로 날짜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날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잡아놓은 교회로 나가려고 대전역을 지나서 길 건너편에서 511번 버스를 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6월 초인데 왜 그렇게 햇빛이 따가운지 죽으러 가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대전 지하철 역사로 내려섰습니다. 거기는 시원하니까요. 그때 마침 제가 거기서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들, 상담 단체들과 함께 박람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팜플렛도 나눠주고 직접 상담도 하고 그렇게 저는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대전역으로 들어서면서 저희 상담 부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왕 죽을 거 상담이나 한번 받고 죽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죠. 아침에 저희 새벽을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하고 저는 이 사람이 수급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초보장생활제도 안에서 수급자를 만들 수 있도록 동사무소랑 조정을 해서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수급자가 되니까 이제 병원 치료도 정상적으로 받게 되었고, 그리고 남은 빚은 개인 파산 면책이라는 법적 제도를 통해서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건강을 되찾아가면서 나름대로 미래에 또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늘 우리 21세기 대한민국 사회가 빚세상이라는 걸 몸으로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여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한 다른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만몬 자본 지배체제 빚세상 경제를 까발리다. 제가 읽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다. 마름을 거느리고 있는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마름이 부자의 소유 재산들을 횡령하는 것으로 부자에게 고발되었다. 그래서 부자가 마름을 부른 후에 마름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너에 대하여 듣는 이 고발이 어찌 된 일이냐? 너는 내 마름 장부를 내놓아라. 왜냐하면 내가 이후로는 마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마름이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내게서 마름 일을 떼려고 하기 때문이다.
땅을 파기에는 힘이 없고 비럭질하기에는 부끄럽구나. 옳거니 알았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마른 일로부터 떨려나게 될 때 언제라도 그들이 자기네 집들 안으로 나를 기꺼이 맞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름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가운데 따로따로 한 명씩 불러들인 후에 첫 번째 사람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의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소?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다. 기름 100마리입니다. 마름이 그 사람에게 말했다. 당신 빚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쓰시오. 그러고 나서 마름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빚을 졌소?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다. 빌 100섬입니다. 마름이 그 사람에게 말했다. 당신 빚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80이라고 쓰시오. 그런데 주인은 그 불의한 마름을 손뼉을 치며 칭찬했다. 왜냐하면 그 마름이 잽싸고 약삭빠르게 사기를 쳤기 때문이다. 본문 말씀을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여러 차례 읽으면서 한 5가지의 그 그림들이 그려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 비유의 전체의 배경과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부재주주인 주인이 마름을 불러서 호통을 치고 해고를 예고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또 하나는 그 해고를 통고받은 마름이 속으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번째 그림은 주인이 그 마름을 손뼉을 치면서 칭찬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제 개인적으로 상상하는 그림입니다. 이 본문 비유 전체에서 그 마름을 불의하다고 계속 떠드는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첫 번째 이 본문 비유 말씀의 전체 배경을 이루는 상황들은 그렇습니다. 청지기를 거느린, 저는 마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름을 거느린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 마름이 부자의 소유재산을 횡령하는 것으로 부자에게 고발되었다. 라는 것에서의 배경입니다. 마름을 거느린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마도 부재지주가 아니었을까? 갈릴리에 대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갈릴리 주도인 세포리스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부재지주였을 것이다. 그러니 자기 땅을 관리하고 자기 땅의 메인 소작인들을 관리할 마름이 필요했을 것이고 당연히 마름을 거느렸을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 갈릴리 상황은 성서학자들이 밝혀놓은 바에 따르면 다른 유대 땅 어느 곳보다 기름진 곳이라고 합니다. 유대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갈릴리를 직접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갖 작물들이 풍성하고 또 땅이 기름져서 온 땅이 노는 곳이 없다. 갈릴리에는 밀을 재배해서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수출까지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또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이라서 올리브 기름의 지중해 해상 무역을 통해서 로마 제국 전체에 수출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갈릴리에서 마름을 거느린 부자의 농업은 상업영농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경제에서 추구하는 기업영농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기업영농에서, 이 상업영농에서 생산성을 최대로 높이는 방법은 농로를 써서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농로는 그저 조금 큰 규모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로를 써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의 상업영농, 기업영농을 한다고 하면 그 기업영농의 최고의 생산성은 소작농입니다. 오로지 온 가족의 생계를 땅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작농입니다. 이 소작농을 그 땅에다 묶어주는 유일한 방법은 빚을 지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대규모 상업영농, 기업영농의 소규모
기업농농의 많은 소작농을 땅에다 붙들어 두려면 좋은 마름을 사용해서 그 마름이 좋은 꾀를 내서 소작농들에게 핏을 지우고 땅에 붙들어 매는 방법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름이, 그 유능한 마름이 주인의 재산을 횡령한다고 고발되었습니다. 우리말 성서는 낭비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저는 횡령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횡령을 누가 고발했을까요? 마름의 횡령을 누가 고발했을까요? 아마 마름으로부터 여러 가지 빚지움을 당하고 행포를 몸으로 겪고 있는 소작농들이겠죠. 그래서 주인이 마름을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내가 너에게서 듣는 이 횡령 고발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주인은 마름을 해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마름 일을 할 힘을 잃었다. 그러니 장부를 내놓아라. 이렇게 해고 통보를 합니다. 마름은 주인의 땅에다가 소작농들을 핏을 지워서 붙들어 매고 잘 관리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데 이미 소작농으로부터 횡령했다고 고발당한 마름은 소작농을 관리할 힘이 없습니다. 집주인은 마름이 횡령한 것 때문에 해고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집주인은 마름이 조금씩 횡령해 먹는 것을 그냥 눈 감아 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대기업이 노동자를 다루는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적당히 인센티브를 주고 마름의 횡령을 눈 감아 왔을 텐데 그 마름의 횡령이 소작농들에 의해서 고발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마름은 아무런 마름질을 할 힘을 잃었습니다. 그것을 야단치고 그것 때문에 해고를 통보합니다.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마름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에 마름이 속엔 말은 본문 말씀이 쓰여 있는 누가복음 저자의 수사적 표현으로서 아주 유명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표현 속에서 마름은 자기의 처한 상황을 아주 철저하게 숙고하고 판단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에게 가장 알맞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또 주인이 자기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판단한 다음에 행동합니다. 즉시 내려가서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읍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어? 기름 100마리입니다. 빨리 앉아서 당신 빚문서에다가 50이라고 고쳐 쓰시오. 마름은 주인의 이름을 빌어서 배임,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주인의 이름을 빌려서 직권남용, 배임, 사기를 쳤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부릅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어? 기름 100마리입니다. 아니, 밀 100섬입니다. 그럼 빨리 앉아서 20이라고 쓰시오. 마름은 주인의 이름을 빌어서 직권남용을 하고 배임 사기를 치면서 소작농과 자기 사이에 틀어진 관계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가를 소작농들에게 각인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마름이 소작농들에게 빚을 깎아주는, 탕감해주는 이 탕감은 사기입니다. 그저 그 당시의 이자만큼만 깎아준 것입니다. 기름은 상하기 쉬운 농작물이라서 보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기름에 대한 이율은 50%였다고 합니다. 밀은 오래 보관합니다. 몇 년을 두고도 보관하고 몇 달씩 배를 통해서 수출도 합니다. 그래서 밀의 이율은 당시에 20%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자만큼만 깎아줌으로써 많은 빚에 허덕이는 소작농들의 절망감을 위로하고 그래서 주인의 큰 덕을 칭송하게 하고 또 자기와 소작농 사이에 맺혔던 그런 감정들을 해소하는 아주 약삭빠른 그야말로 주인이 보기에는 딱 흡족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마름을 칭찬합니다. 본문 말씀에 사용된 헬라어는 손뼉을 치면서 칭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말씀을 딱 여기서 예수님이 끝내놓습니다. 그러니 청중들의 생각은 혼잡스럽습니다. 그래 뭐야? 뭐 어쩌라고? 어떻게 된 건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마름을 불의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불의한 마름이 이 마름을 거리는 부자와 함께 끊임없이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영속화하려고 하는 이 빗세상 경제를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낱낱이 까발리고 있다고 저는 읽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이런 마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유능한 마름들이 우리 만문자본경제 체제에 빗세상 경제를 계속 영속화시켜야 이 만문지배 체제가 안정성을 유지하고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 마름을 다시 고용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빗세상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이런 마름에 이 약삭 빠르고 이 현명한 직권남용 배임 사기가 주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어쩌면 집주인은 이 마름을 해고하면서 이 마름이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말미를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름이 횡령으로 고발된 그 모든 빗세상 경제의 안정성을 다시 되돌려 놓기를 간절히 바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시대의 빗세상 경제의 폐해를 까발리고 이 마름을 불의하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만몬 세상에서도 이런 빗세상 경제 폐해를 까발리고 그것이 불의하다고 계속 외치고 그래서 완전한 비탄감을 이루어내는 그런 역할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늘 그렇듯이 잘못 말해진 것 있으면 듣는 이의 귓가에서 잊혀지게 하시고 제대로 말해진 것 있다면 듣는 이들의 마음과 삶과 생활 속에서 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